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잇따른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오 사장은 최근 KTX 강릉선 탈선 등 연이은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으로 주식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 급등 출발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땅한 호재가 없었던 주식시장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해경궁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간 2파전으로 사실상 개파 간 대대결 양상을 띈 이번 선거 결과는 오후 6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 노력과는 별도로 비핵화 전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추위가 물러나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영남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탈선 등 최근 잇따르는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조금 전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문제가 된 선로전환기의 설계 단계부터 면밀하게 살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레일 사장이 결국 사퇴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조금 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KTX 탈선 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오 사장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코레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 합리화, 민영화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의 오 사장은 지난 2월 취임해 10개월 동안 코레일 사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사고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선로전환기가 설계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밀 조사를 막 시작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열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가 선로 전환기입니다. 조사위원들이 사고 이후 육안으로 현장을 둘러봤을 때 이 선로 전환기와 연결된 신호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계속해서 선로 전환기 케이블을 인위적으로 잘못 연결한 것인지 아니면 첫 시공부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이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로 전환기가 설계 당시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네,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다. 이 가능성이 맞다면은 이 열차가 그동안 사고 없이 달린 게 오히려 다행일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설계 도면이나 초기 시공 과정 같은 전 과정을 지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탈선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공 과정부터 사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부터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위원회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릉성 전체 노선의 선로 전환기 관련 회로를 점검하도록 긴급 안전 권고를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부품이 이미 회선이 뒤바뀐 채 납품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사고조사위원회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설계 과정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한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국토위와 조사위원회 등의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이상 신호가 이전부터 감지됐다는 등은 내부 서버의 전산 기록을 확보해서 정밀 분석을 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하면 설계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공 기록, 유지 보수 자료를 확보하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등의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상태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여러 가능성 등이 언급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설계 당시 도면이나 전산 기록 등을 아직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이 나오려면 2,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신임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는데 국회 현안 질의는 정상대로 열리는 겁니까?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정대로 오전 11시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오늘 오전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출석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박순자 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사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관계부처와 코레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사고 원인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을 이룰 텐데요. 어제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번 KTX 탈선 원인을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꼽고 오영식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코레일 사고뿐 아니라 고양 저유소나 KT통신구 화재, 또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등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없는 이른바 캠코더 인사가 근본 원인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도 이런 여야 간의 갈등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는 50대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카풀 택시 TF는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어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TF위원장은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장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야3당의 농성은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제 뒤 계단 위쪽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벌써 엿새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를 선언해야 한다며 진정한 개혁 정부라면 말이 아닌 실행을 보여달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정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당과의 이른바 적폐연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처리 직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하고 그 구체적인 방향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지만 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단식을 풀고 그 틀 안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해결물꼬를 트기 위해선 거대 양당의 결단이 중요한데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뀝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후임에 김학용, 나경원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고요.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사령탑이 결정됩니다. 두 후보 모두 계파 대리전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의 지지세를 받고 있어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당원권이 정지된 9명을 뺀 103명이 투표권이 있고요. 과반 참석에 과반 득표하면 신임 원내대표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 권력 2인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핵심 인사 3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인권의 날과 맞물려 발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유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권력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는 국가보위성의 수장 정경택과 박광호 선전선동부장도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검열, 통제를 제재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영장 없는 수색과 컴퓨터 검열, 압수, 탈북자나 외국인에 대한 납치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계속 규탄해왔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제재 유지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리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며 재판 없는 사형과 강제노동, 고문과 언론 통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권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작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4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됩니다. 세계 인권의 날과 맞물려 발표된 이번 제재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비핵화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압박인 동시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개인 논평에서 미국의 제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에서는 적대와 대결의 역사를 종지부직자고 한 뒤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체제를 헐뜯으며 제재 압박을 책동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는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경제 업적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2개 지면을 할애해서 김 위원장의 경제 분야 행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는 핵개발 과정 등 김 위원장의 국방력 강화 성과를 부각했던 지난해와 달라진 흐름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경제건설 총력 의지를 선언하며 경제 방점을 찍은 것과 그에 대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외공관장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세계와 함께 걸어가되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실천하는 등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스스로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이재명 지사를 오늘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찰이 해경궁 김 씨로 지목한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까지는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쯤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밀려서 오후 2시쯤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3일까지인데 이를 이틀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선 검찰은 이 지사에게 죄를 물어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복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수사진들의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른 수사팀이 맡아왔었던 해경궁 김 씨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될 전망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 씨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요. 경찰은 앞서 해경궁 김 씨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지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해봤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스모킹건을 손에 쥐지 못한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 씨라고 볼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김 씨를 불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감리에 들어갔습니다. 매출을 부풀리는 식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셀트리온은 2000년대 후반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넘겼습니다. 현재 의약품의 생산과 개발은 셀트리온이, 판매는 헬스케어가 맡는 구조로 두 회사는 사실상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갑자기 국내 판권만 다시 사들이면서 218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돈을 매출로 잡아 2분기 영업 적자를 겨우 면했습니다. 국내 판매권을 산 것에 대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매출로 인식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인데 신속히 검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YTN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무형자산인 판권의 매각을 매출로 잡은 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2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난 헬스케어의 매출 채권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외형상 매출 채권이 급증해 매출도 늘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수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올해는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상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회수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현금 흐름은 나빠졌습니다. 가공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고객들이 메이저 제약사이고 만약에 큰 회사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잘 회수가 됐을 텐데.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30조 원대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시총 규모 3위로 국내 바이오 제약 대장주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감리 결과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 채권의 기한을 연장해 주긴 했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고 회계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간 여러 차례 분식회계 논란이 터져나왔지만 감리 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오늘부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장 시작부터 급등세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조태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도 상장 유지 결론이 나왔고요. 일단은 그래서 19거래일 만에 이제 주식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상당히 좀 반기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 상황을 좀 보면요. 18.83%가 오른 39만 7,500원에 한 주당 39만 7,500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 거래가 중단됐을 때 가격이 33만 4,5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6만 원 넘게 오른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상당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0.03% 강보합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삼성바이오만 급등세고 전체 그렇죠. 시장은 안 좋은 거네요. 예. 이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모두 이 시작 가격은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거래가 진행되면서 계속 상승과 이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는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시장 상황을 보면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우선주를 제외하고 5위 정도가 됩니다. 거래량은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곳에 이어서 상당한 거래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좀 삼성바이오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 이 전반적인 투자 상황이 좋을 때,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쏠림 현상이 나더라도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바이오의 경쟁사인 셀트리온 등 그리고 또 백신, 바이오시밀러 등 이 주식들은 대체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친 것이요. 삼성바이오가 거래가 정지된 뒤에 3주 동안에 의약품 지수가 한 7%가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전체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 관련주들은 지금 하락 추세인데 삼성바이오만 올랐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지금 이 증손의 결정, 분식회계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상장 유지가 결정된 거에 대한 그냥 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만 영향을 받았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의 결정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금융당국은 일단 고의 분식회계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상장 유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이 기업심사위원회가 그 회부가 결정된 뒤에 6거래일 만에 어제 회의를 열었어요. 오후에 회의를 열어서 한 7시쯤 결론이 나왔는데 상장 유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계속성에는 문제가 없고 재무도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말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당국의 결론은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 안정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안정 쪽에 중점을 줬다는 것은 이 거래 정지 전에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우선주를 제외하면 7위 수준이었고 오늘 상당히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5조 정도가 되고요. 소액 주주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 상장이 유지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나마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단점도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에서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시장 쪽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개선 기간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상장 유지로 바로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마불사의 논리가 또 이 시장 투명성을 앞서면서 투명성 측면에 좀 저해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계속 이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도 이 증선위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아 있고요. 앞으로 주가에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조태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세계 1위로 합계 출산율이 이미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들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파격적인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입니다. 전체 인구 900여 명, 하지만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전체 역시 출산율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9천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사망자는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절반이 넘는 10개 시군이 인구가 없어 사라지는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파격적인 육아수당 지원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달마다 7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만 2살부터 4살까지는 50만 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4년 동안 모두 2,6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부담은 강원도와 각 시군이 7대3 비율인데 첫 해에는 340억 원, 4년 뒤인 2022년엔 1,700억 원이 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장기적으로는 소멸하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강원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이 한 명당 최소 육아에 필요한 53만 2천 원이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인데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은 50만 원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은 이미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문제는 자립도 30%인 강원도 재정입니다. 4년 뒤부터 해마다 2천억 원 가까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강원도의 어떤 열악한 재원으로서의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이다 보니 올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금 지원만으론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정치권에선 포퓰리즘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과감한 예산 투입과 파격 실험이 시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시행된다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지원입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요? 박기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220여 곳이나 됩니다. 첫째 아이만 낳아도 100만 원 넘게 주는 자치단체가 49곳이나 되는데 나눠서 주는 돈을 모두 합하면 경북 봉화구는 무려 7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나 넷째 아이부터이긴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을 주는 자치단체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시는 넷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남 완도군과 경남 하동군은 다섯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 한 명당 2,64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강원도 의회를 통과하면 금액으로는 단연 전국 최고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전남 광양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출생아 수가 5년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효과를 본 곳이 많은데요. 물론 출산율이 높아진 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사회 경제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인 출산율 상승 효과를 본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출산 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은 중산층, 맞벌이 가족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손에 주는 현금보다는 내 아이를 내가 일하는 동안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보육시설에 대한 돌봄시설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고 정부도 내년부터 아이 한 명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려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자체마다 친환경 전기 택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거리가 짧고 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점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구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전기 택시입니다. 모두 50대를 파격적인 지원으로 도입했지만 3년이 채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실주행 거리가 70에서 80km에 불과해 택시기사들이 피하는 겁니다. 결국 3년 동안의 운영비 지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지금은 최하 3번 아니면 4번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근로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자기가 2시간 이상 충전의 시간을 뺏기니까 그만큼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들겠죠. 2025년까지 전기 택시 4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한 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지만 도입하겠다는 택시회사가 없었습니다. 최소 도입 대수를 낮추고 4차례나 모집 공고를 낸 끝에 목표 대수인 60대를 겨우 채웠습니다. 전기차는 가격이 비싼 데다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특히 LPG 택시와 비교해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 택시 보급이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냥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택시가 하루에 어디로 몇 킬로 움직이고 어디로 갔다 가는 게 그러면 그런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일반 차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의 친환경차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보급하면 할수록 지원해야 할 예산도 많아져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는 걸 카풀이라고 하죠. 그간 택시업계에서는 상업적인 카카오 카풀에 맞서 아주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자, 어제는 택시기사 한 분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김태황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자, 먼저 인터뷰에 앞서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안타깝게 분신으로 숨진 기사님 소식을 접하시면서 지금 택시업계에 계신 같이 동료분들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예. 지금 그 최우기 열사에 대한 리본 폐영과 애도를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분신으로 숨진 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서울에 소재한 한석교통 노조 조합원인데요. 예. 평상시에 성실히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카풀 때문에 카풀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분연히 분신을 했습니다. 예. 자, 어제 그 자필로 쓴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강한 카풀 반대 의지가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카풀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카풀은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냐? 자, 카카오에서 요금을 더 받더라도 정부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도 제기를 하셨고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기 바란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81조에 있는 카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카풀이라는 것이 94년도에 도입한 취지 목적은 멀리 있는 그 교통이 안 좋은 쪽에서 대중교통하고 연결시키는 쪽까지 함께 태워주는 운동이 카풀이었는데 그걸 지금 법 사항에 있는 그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 그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IT를 이용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 발전법도 만들고 했지만은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여객법 81조 1항에 있는 그 예외 조항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카카오라든가 플러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많습니다. 뭐 소카, 럭시 등등입니다. 소카, 럭시, 뭐 타다 요즘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지도 않고 또한 택시 기사들의 그 힘들고 열악한 근로 환경 또 저임금 이것도 개선하지 않고 유료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자가용 불법 영위를 한다면은 결국은 택시 근로자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이고 갈 곳이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해 달라라는 취지로 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카풀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택시업계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어떤 뭐 근거가 있으십니까? 추정치를 보면은 지금 택시보다가 약 한 70 내지 80% 정도의 요금을 받겠다고 했고 사실상 택시 근로자들은 제세 공과금을 포함해서 수령액 총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많고요. 허다하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어떤 규제도 없이 그냥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원이나 사고에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승객에 대한 보상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금도 싸고 세금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택시업계가 고사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심야 시간이나 이런 사각지대의 택시 이용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또 이제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특히 서울의 그 몇몇 군데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시간대에
그런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든가 네. 아니면 그 시간대를 좀 그 폭을 넓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시간대에 택시만 합승, 옛날로 말하면 합승이고 택시만 그 다인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가용으로 같은 방향을 태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택시가 그 시간대에 매다기를 2개 내지 3개가 작동되는 N매다기를 사용해서 실어 나른다면은 승객들을 또 요금을 좀 깎아서 편리하게 갈 수 있고 택시로 수입을 좀 높일 수 있으니까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 한정된 문제니까 자가용 택시 말고 다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유서가 2개를 남기신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따로 유서를 이제 남기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공개를 안 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예. 정치권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보낸 것은 뭐 특정인에게 보낸 거고 나머지는 민주당 정부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단락을 1, 2, 3, 4, 5, 6번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아직 특별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은 4차 산업이 어떻게 택시 자가용 불법 영업하는 것이 4차 산업이냐 이게 1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택시 산업에 대해서는 택시 발전법이 있음에도 이게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걸 행정 지도를 해달라. 이게 5번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이 계기로 택시가 시민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당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전담 TF까지 꾸렸는데 17일까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차선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카풀이 특정 시간대에 물론 그 출퇴근 때 카풀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다만 택시 산업이 지금 낙후돼 있고 떨어져 있고 택시 근로자들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개선책부터 먼저 제시해서 그게 개선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자가용 카풀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카풀을 허용한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카카오 등이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외국 자본으로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우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은 국내 토종 기업들 이거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네. 그럼 철회 말고는 지금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건 없군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 쪽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오늘은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택시 노조 측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20년이면 자율주행차 연관 시장 규모가 2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기술 개발 경쟁도 한창인데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실험 도시 K-시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에 개봉돼 인기를 누린 영화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여주인공이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무인 차량을 원격 조정하며 범죄자를 추격합니다. 이른바 원격 조정 자율주행차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차량을 실제 도로에 도입하기 위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도로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하고 터널 밖에서 멈춰있는 고장 차량을 스스로 감지합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거의 모든 실험을 할 수 있는 가상도시 K-시티가 1년 4개월 만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32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 수준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와 나들목, 도심 횡단보도, 주차 빌딩, 어린이 보호구역 등 35가지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SK텔레콤과 KT, 현대차 등 9개 업체가 제작한 자율주행차를 통해 각종 실험이 구현됩니다. 미국의 MCT, 일본의 J타운 등 외국에도 자율주행차 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5G 기술을 접목한 건 K-시티가 처음입니다. 통신
사각지대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통신 시설 이런 것들에 한 3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이 KCT를 좀 고도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도로 인프라가 실시간 통신으로 주변 상황을 공유하는 자율협력주행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민간 기업이나 학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KCT 인근에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오는 2021년까지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야3당이 인상된 세비 반납의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제 개편 협상을 놓고 거대 두 양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도 담겨 있겠죠. 세비 인상 국민 저항감은 큰 상황에 민주당과 한국당 어떤 입장일까요? 정치권 핫이슈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